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니까 또 시장 수급이 고만고만합니다. 그래도 개중에서 이 의약품 업종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의약품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업종 보유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의약품 업종 관련해서는 최근에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 업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조금 투자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접근을 할 때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를 모르고 성급하게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약 바이오주 이 산업에 대해서 개념 정리는 쭉 한번 해드리고, 적어도 투자 요령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조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약 산업은 굉장히 전망이 좋은 산업입니다. 일단 예전에 비해서 의료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의약품 수요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특히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고 세계 곳곳에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약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제약 산업 규모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라고 해서 반도체가 최고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가요, 전 세계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70조 원 정도 시장이 됩니다. 항공우주가 한 648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 반도체와 항공우주를 전부 다 합해도 의약품 시장 규모보다는 안 됩니다. 의약품 시장 규모가 더 커요.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로 무서운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기술력이 엄청나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이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정말로 괜찮다고 하면은 길을 쓰고 아마 뺏어갈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큰 산업을 키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의약품 시장입니다. 자, 이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보세요. 하보니 C형 간염치료제라고 있습니다.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만든 이 약인데, 이 알약 하나가 요거 팔아가지고요, 2015년 매출이 20조 원입니다. 요거 팔아서 그냥 단일 품목 하나 팔아서 20조 원 매출을 일으켰어요. 이 20조 원 매출은 한국 의약품 시장 전체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길을 쓰고 저렇게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에 그런 몰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부가가치하고 반도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 2020년 지금 세계에서 의약품 시장 규모를 보면은 약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1643조 400억 원입니다. 자, 점점 더 늘어나겠죠. 저 돈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노인 인구가 점점 급증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 보세요. 당뇨약, 혈압약, 무슨 약, 약을 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좀 드리면 아마 그 돈 병원에 약국에 다 갖다 바칠 거예요. 그 정도로 노인이 되면은 약을 많이 먹습니다. 자, 여튼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시가총액을 보세요. 보면은 전기전자, 이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이 전기전자 업종이 약 403억 원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요.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는 64조 원 정도가 돼요. 자, 조금 뒤바뀌었죠?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은 의약품이 반도체보다 한 3배 이상 큰데, 3배 정도 되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작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정상적으로 된다면 전기전자가 400조라면 의약품 업종은 1200조가 되어야 정상이겠죠. 1200조면 몇 배가 지금 성장해야 돼요? 20배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반도체보다 20배가 더 큰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의약품은 아직 초기 단계를 걷고 있다, 그렇게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이 이 의약품 산업에 투자할 좋은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 산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함정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화면에 보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 보지 않고 이 개념만 이해해도 의약품주는 제대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를 겁니다. 자, 잘 보시면은 신약을 하나 개발을 하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답니다. 보통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만들어낸 자료를 보니까 신약을 개발하는데 통상 12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요. 또 평균 비용이 2조 6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기간도 오래 걸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 임상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데 임상한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시판 상품이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자, 여튼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업종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 시가총액이에요. 제일 큰 게 셀트리온으로 23조 정도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조 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3조 4천억 원, 유한양행이 2조 9천억 원 정도 돼요. 그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자, 이 작은 회사들도 다 자회사들을 가지고서 나름 바이오 관련해서 연구를 몰두하고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이 주식시장의 성격과 그리고 신약 개발 과정 두 개를 잘 결합해서 보세요. 이 주식시장의 성격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들이 지분을 나눠줘 가지고요,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본 조달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데 돈이 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분을 나눠줄 테니 나한테 그 지분을 가져가고 투자를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경영자는 그 돈을 가지고서 다시 계획했던 바대로 그동안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신약 개발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길어요. 신약을 개발하는데 12년에서 15년 걸리고요. 평균 비용이 2조 6천억 원 정도 듭니다. 드니까 보통 사람이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의지를 끝까지 밀고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도 계속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심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2년, 15년 저 기간 동안에 아무런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요.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신약으로 만들어질지, 그것도 사실은 다 한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불쏘시개. 왜 불쏘시개가 되냐면, 이 보세요. 우리나라 이 기업들 시가총액이 낮단 말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약 개발을 한다고, 내가 임상한다고 해서 들어가면 유상증자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리고 그 과정에 유상증자된 돈 다 까먹게 되게 되면, 자본 잠식에 들어가게 되면 또 회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감자도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요. 또 유상증자가 여의치 않으면 사채를 빌릴 거잖아요. 그러면 전환사채 이런 것도 생깁니다. 또 그리고 이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하게 되면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자연스레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도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단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유상증자도 당하고 감자도 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고점에서 물려서 굉장히 오래 고생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가지 일을 10년에서 15년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이것이 될지 안 될지를 압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동안 노력에 대한 보상도 생각이 나고 해서요. 주가가 급등했을 때 그냥 자기가 대주주가 팔아버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현금화 시켜버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횡령과 배임, 내부자 거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테마 형성에 따른 고점에서 물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셀트리온에 계시는 분들께서, 특히 대표자분께서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기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마 속은 굶었을 겁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끌고 나간 개척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돈이 없어가지고 안 하겠어요. 물론 신약 개발하려고 그러면 회사는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머리를 쓰기를 일단은 복제약을 어떤 만들어서 납품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해서 공장을 자꾸 키우면서 규모를 딱 키우고 기술력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자회사업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겠죠. 아마 앞으로 볼 때 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고, 아마 회사의 경영자들도 그렇게 멀리 보고 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제약바이오주 투자를 할 때는요, 이걸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상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임상 들어가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고점에서 물리거나 유상증자 하거나 뭐 이런 횡령 배임에 시달리거나 상장 폐지 당하거나 그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이 제약바이오주가 시장이 크고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쪽 업종은 굉장히 긴 기간 장기 투자를 계획을 해야 돼요.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학약품이라는 이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정말 독보적인 신약 물질을 하나 만들게 되면, 앞서 보셨다 아닙니까? 뭐 알약 하나 팔아가지고 1년 매출이 20조입니다. 20조. 그런데 이런 회사가 하나만 잘 만들면 난리 나겠죠. 시가총액 4천억인데 뭐 1년에 한 2조씩 팔리는 알약 하나 만들었다 이러면 난리 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시가총액 순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유상증자, 감자, 뭐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종목 분산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요, 분산 이렇게 투자해서 쭉 들고 있다 보면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떻게 테마가 형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종목 끊어먹고요, 그냥 다 팔아버려도 돼요. 아예 이 종목 없애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고요, 이 테마가 꺼졌을 때 괜찮으면 다시 그때 사게 사고요. 또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 이게 또 테마에 걸려서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것도 끊어먹고 다 팔아먹고 다시 이렇게 사는 여러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유상증자, 감자, 전환사증 감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의약품 업종,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아예 의약품 업종 하나만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 선정이 정 어렵다면 그냥 ETF, 의약품 관련 업종만 모아놓은 ETF 상품이 있습니다. 그냥 그 상품을 장기적으로 계속 물량을 모아간다는 의미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여튼 오늘 시장에서 의약품 업종 돈이 들어오고 또 요즘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약품 업종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적어도 오늘 동영상에서 올려드린 이 내용, 특히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요. 또 이 부분에 이야기되면 유상증자 감자, 전환사채, 횡령, 배임,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은 그냥 필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투자 공부 좀 더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가치투자연구원이라고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